인천 지역 조합원과 함께하는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번째 조합원들 만나러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별로 감흥은 없으시고 귀찮으시겠지만 그래도 뻔지르르하게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대구 방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천 방문했는데 대구는 그렇죠. 알다시피 여러분도 아시피 대구는 조금 암울한 동네 아닙니까? 우리 진보 진영으로 봤을 때는 최 20%가 나오지 않는 그런 진영인데 그래도 우리 국민 TV 조합원 여러분들은 대단히 열성적인 그런 분들이었어요. 야, 우리 이런 것들을 좀 힘을 내서 우리가 조금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계기를 좀 삼아야겠다. 또 그분들이 다들 일당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동창회 가서 이런 얘기 많이 좀 하려고 노력하고 국민 TV 이런 거 팟캐스트 같은 거 구독 일부러 친구한테 해주고 또 술자리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인천도 만만치 않거든요. 인천도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거의 최저였었죠. 예, 인천이 최저였고 오늘 주제가 사실 말입니다. 5.3 인천 항쟁을 이야기할 겁니다. 5.3 인천 항쟁인데 이 5.3 인천 항쟁의 기폭제가 된 것이 85년에 있었던 2.12 총선입니다. 그 총선이 어마어마한 어떤 국민적 관심을 끌었거든요. DJ와 YS가 다시 한번 힘을 합치는. 그래서 당시 투표율이 84%가 넘는 어마어마한 전국적 투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인천이 거기서 또 꼴찌했었죠. 예. 그래서 인천도 뭐 만만치 않은 동네다. 그래서 다만 대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은 또 일당백의 그런 힘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친구분들 또 친지분들 많이 또 우리 제대로 된 아직 미디어에 휘둘리고 또 과거 독재 시대에 어떤 그 세뇌당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해주셔서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편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짝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EJ 팀도 공개 방송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런 방송을 들어보면은 이 작가님이 전혀 긴장을 안 해요. 정말 편하게 녹음실에서 하듯이 하는데 우리 조합원들 만나러 와서 공개 방송할 때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미세하게 긴장을 해요, 이 남자가. 그래. 떨려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튜디오 안에서는 우리 둘이 있으니까 저한테 막 함부로 해도 일단은 댓글로밖에 공격을 못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조합원들 앞이면은 저한테 막 함부로 했을 경우에 바로 눈앞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레이저로 쏴댄단 말이죠. 이제 본인이 그 부분을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조합원 나한테는 남의 조합원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우리도 같은 조합원이지? 진행이나 하세요 빨리. 네, 이 작가님 오늘 주제 5.3 인천 항쟁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태라고 불렀죠. 인천 사태. 똑같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주 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 다 광주 사태라고 그랬죠. 교과서에서도 광주 사태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일베 이 새끼들은 사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아직도 벌써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끝이 나고 역사적으로도 다 끝이 난 이야기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또 인천 항쟁. 그런데 아직도 광주 사태, 인천 사태라고 쓰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역사적 인식이 어떻게 지금 과거로 되돌아가는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가장 큰 실세라고 하는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 양반이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실세한테 따라가게 되겠죠. 그럼 그 국회의원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만 보고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학사 교과서 문제도 이렇게 불거지는 게 아닌가 보고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왜 이렇게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지 또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지요. 독일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 건데 독일은 지금도 나치 전범들을 쫓고 있는 나라고 우리는 다 용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죄 없다라고 교과서를 다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친일파 혹은 친일파의 후손들을 잡아가지고 니네 옛날에 이렇게 했지? 혹은 독재자들의 후예들 잡아가지고 얘 왜 독재했어? 왜 사람들 고문했어? 왜 민주주의를 하는 거 방해했어?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만 바로잡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과거와 진실위원회라는 게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 진실 바로잡자는 그것마저도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서 계속 하는 거고요. 또 사태란 말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5.3 사태가 아니고 5.3 인천 민주항쟁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네, 1986년 5월 3일 인천 남구 주안 사거리 일대에서 이 1980년 5월 광주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벌어진 그 시위를 5.3 인천 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 항쟁 이야기를 하려면요, 당시 정치 지형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12.12 군사 쿠데타, 또 5.17 쿠데타, 그래서 5.18 민주항쟁을 진압하면서 정권을 잡았죠. 정권을 잡아가지고 체육관 선거했지 않습니까? 99.9% 득표율로 의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할 혹은 대항할 적들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DJ 사형 선고 내렸죠.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DJ는 미국으로 또 갔고 김영삼은 가택연금 시켜서 정치 은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DJ보다 YS가 먼저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왜 근데 YS는 정계 은퇴했냐? 너 정계 은퇴 안 하면 네 밑에 사람들 다 잡아 가두겠다 해서 정계를 은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적이라는 게 아무도 없이 전두환이 혼자 독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을 우리는 그러나 헌법상 정당이 복수 정당이니까 북한처럼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YS, DJ 다 보내놓고 야당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권정달을 시켜가지고 어용야당이라고 하는 건 민한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내가 하고 야당도 내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말로만 민주주의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렇게 됐는데 숨 죽이고 있던 YS가 23일간의 초인적인 단식을 하죠. 그 단식을 계기로 해서 민주화 운동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단식은 중간에 배가 고파서 빵도 먹고 아니 23일 여러분들 이틀만 굶을 봐요. 빵 아니라 뭐라도 먹지. 근데 23일 굶었는데 우리가 이해합시다 그 정도는. 네, 그러니까. 1983년 5월 18일 연금 상태이던 김영삼 씨가 민주화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재이나 이런 데서 막 름다리 형 이러거든요. 왜 YS 보고 름다리 형이라 그런지 이해를 못 하는데 당시에 드셨던 빵이 보름달이어서 름다리 형이에요. 요즘도 판매하는데 보름달 맛있습니다 보름달. 근데 어쨌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두환 정권이 YS의 초인적 단식을 깎아내리려고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게 공식적인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추진 협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YS의 상도동계를 중심으로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만드는데 이 민주화 추진 협의회 결국은 뭐냐면 이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초기에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 양진영,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민주화 투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만든 게 민주화 추진 협의회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DJ는 미국에 있으니까 대신에 대타로 김상현 씨가 와서 일단 힘을 합쳐서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DJ는 미국에서 여기에 힘을 실어줬었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민주화 추진 협의회에서 줄여서 민추협이라고 합니다. 민추협이 모태로 해서 만든 당이 바로 신한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나요? 신한민주당. 네, 신민당입니다. 네. 신민당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어용야당 민한당을
우리는 이제 두고 볼 수 없다. 선명 야당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신민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총선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보면은, 졸속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한 달도 안 돼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85년 2.12 총선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신한민주당을 결성을 했고요. 그 당시에 있던 그 민한당이나 국민당과 같은 이른바 이중대 야당을 통해서는 군사 정권에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신민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화 요구가 심했었고, 국민들이 이 탄압받고 또 공안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야당은 선명 야당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투쟁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또 안철수 신당 같으면 선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맨날 뭐 중립은 개코 어디 중립은 개나 갖다 줘. 뭐 중립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 선명하게 어려우면 어려서 공안 정치를 지금 저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을 앞세워가지고 공안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겨울 공화국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중립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답답하고 정말 선명성을 국민들이 촛불 들고 맨날 저기 광화문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5년 6년 우리 인천항쟁 있을 때 하고 다를 게 거의 없는 정치 지형이라고 보고요. 이럴 때는 정말 선명한 야당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국민들을 끌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건데 이분들을 조금 앞당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정치인, 또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2.12 총선에 김영삼 힘 하나만으로는 성공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DJ가 갑작스레 귀국을 결심합니다. 내가 한국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압력을 가지고 너 들어오면 바로 잡아가준다. 혹은 암살 위협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또 필리핀 그 당시 아퀴노인가요? 공항에 내릴 때 바로 총 맞아서 죽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 DJ가 한국 오기 전에. 그래서 DJ도 공항에 내리면 죽는다, 죽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DJ 측근들도 다 반대 일색이었습니다. 또 귀국하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DJ가 귀국을 결심하는 거죠. 대신에 양 사이드 뒤에다가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 딱 데리고 오는 거죠. 못 건들게. DJ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 당시에 민심이 워낙 신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총선을 4일 앞두고 결행된 김대중 씨의 귀국, 이 신민당 돌풍의 열기를 더해주게 됩니다. 네. 2.12 총선이 있는 나흘 전 2월 8일 날 귀국을 하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민취업을 중심으로 선명야당이 탄생했고 또 YS의 필생의 라이벌이라고는 DJ, 맨날 싸우기만 하던 두 사람이 독재 타도를 위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대단히 여기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한테 희망과 꿈과 희망을 주었던 그렇게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신들도 엄청나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DJ가 귀국할 때 뉴스위크는 이 커버 스토리라 그러죠. 이 잡지 앞에 DJ 얼굴을 딱 실어서 Stormy Homecoming이라는 제목을 답니다. 폭풍의 귀국이라는 거죠. 영어 발음 다시 한 번만 더. Stormy Homecoming. 괜찮습니까? 폭풍의 귀국이라는 해서 전 세계 모든 인들이 DJ가 한국으로 컴백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리 모든 언론들이 신문사를 비롯해서 또 인터넷 언론까지 공중파 방송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삶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저런 지도자가 없냐 한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DJ 있잖아요. DJ. DJ는 외국에 나가면 넬슨 만델라가 동급으로 추앙받습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폴란드의 바웬사, 또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이렇게 수지 여사, 아웅산 수지 여사, 또 사우스 코리아의 DJ. 외국에 나가면 동급으로 취급받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 사람을 빨갱이라고 그러고 절름발이라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퍼주기나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지. 이분의 삶이 자기가 뭔가 원해가지고 빨갱이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군사 독재 시대에 박정희, 전두환이 덮어 씌운 거 아닙니까? DJ가 사형 선고 받으면서 빨갱이가 된 이유는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문인데 완벽한 조작 사건이죠. 대법원에서 다 판결 끝났습니다. 이제 그 조작 사건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DJ를 빨갱이로 몰고 용공세계로 모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우리가 정말 존경한 정치인, 우리는 바로 옆에 존경한 정치인을 두고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DJ도 노벨 평화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혹자들은 그걸 돈 주고 사느니, 돈 주고 돈 많은 이명박이 보고 한번 사보라 그랬어요. 그게 받을 수 있는 상인가.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말이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노벨위원회에서 막 편지 썼잖아요. DJ한테 노벨상 주면 안 된다고. 그것도 경상도에서 편지가 때로 몰려갔다고. 나라 망신이지, 예. 이런 나라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이동영 작가가 항상 DJ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 아시죠? 예. 가장 존경하는 분이,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시라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존경은 하는데, 뒤에 선생님을 붙이는 건 좀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걸 옛날에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우리, 정부, 또, 언론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남 지역 분들도 이 단어, 선생님의 단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니까, 너 왜 DJ한테 선생님이라고 말 안 해? 이러면서 또 이상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저럴 줄 알았어. 호남 빨갱이,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근데 거예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두 분 다 전라도 분이시라서 저희는 집에서 다 그냥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불러야 되는 줄 알고. 예. 우리 동네는 그냥 대중이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말 듣고 그러면 자랐습니다. 이 작가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대중이 형? 저는 다 형이죠. 일성이 형, 다 형이야. 그러니까, 그 민추협의 탄생과 김대중의 귀국으로 인한, 이 민주주의 열망. 이것이 2.12 총선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2 총선이 어떻게 됐냐면, 어용야당, 민한당이 몰락하고 맙니다. 몰락하고 말았고, 민정당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창당 한 달밖에 안 된 신민당이 엄청난 선전을 했다. 네. 5.16 이후 최고의 투표율 84.2%를 기록하면서 언론의 예상을 뒤엎고 신민당의 실질적인 승리를 안겨주게 되는데요. 지역구의 경우 민정당이 87석, 신민당이 50석, 민한당이 26석, 국민당이 15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 신민당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1985년 초까지 무소속과 민한당 소속 당선자들을 대거 흡수해서 103석이라는 해방 이후 최대 의석의 강성 야당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 투표율이 84.6%라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으로 하면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총선하면요 몇 프로 나옵니까? 60% 나올까요? 대선도 뭐 70%가 안 됐는데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는 50%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 인천지방 이거는 정말 이번에 사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송영길 시장이 썩 잘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도 썩 잘하진 않은데 안상수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에? 안상수가 다시 오면 어떡합니까? 인천을 어떻게 해야 돼? 안상수 씨는 저쪽으로 가신다고 경남도로. 가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한테 유일하게 누나라고 부르시는 그분께서 또 출마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대단히 어렵다고 봐요. 인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좀 보태서 이번에 송영길 시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정말 투표 많이 해서 여러분 옆에 분들도 좀 같이 해서 투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도 또 인천이 꼴찌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투표율에서. 그래서 원래는 이 신민당이 원내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원내교섭단체는 20석입니다. 그러니까 20석도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정당이 67석이나 얻어서 제1야당이 됐고 어용야당, 민한당은 몰락하고 말았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은 국회의원을 4명 뽑았습니다. 4명 뽑았는데 당시는 이 소선구제가 아니고 중선거구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 하나에 1명씩 뽑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는 한 구에 2명씩 이렇게 뽑았으니까 2등까지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2등까지.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82년인가요? 총선에서는 민정당 2명, 민한당 2명 이렇게 뽑혔었 그죠? 근데 이번 85년 총선에는 민정당 2명, 신민당 2명 이렇게 민한당이 완전히 몰락하고 신민당이 떠오르는 이런 거는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총선이 신민당의 승리로 어쨌든 승리인 거죠. 승리로 끝나자 이 총선 1주년 뒤인 1981년 2월 12일 날 신민당 사람들이 총선 1주년 승리 기념식에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서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서명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DJ, YS,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이민수 씨까지.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 된다. 간접선거 바꾸자. 이렇게 서명 운동을 벌이는데 당연히 전두환 정권이 이것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서명에 참가한 시민들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명을 받으러 갈 거 아닙니까? 서명 받아서 똑똑똑 계세요. 직선제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주거침입죄로 잡아갔습니다. 이게 법이 귀에 걸면 귀 걸리고 코에 걸면 코 걸린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외국에서도 미국이 가장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평화적인 서명운동까지 탄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었는데요. 웃긴 거는 지금하고 당시 시대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연말입니다. 경찰이 집시법을 바꾸려고 했었죠. 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거기 집시법 개정안이 뭐냐면 집회할 때 소음을 지금이 70데시벨인데 이것을 5데시벨을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65데시벨 정도로 낮춘다는 얘기인데 65데시벨로 낮추면은요. 65데시벨이 어느 정도냐면 70데시벨이 어느 정도냐면 이 옆에서 핸드폰 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낮추겠다는 것은 뭐예요? 시위할 때 몰라라. 그래 몰라라. 이렇게 하라는 거라 얘기야. 마이크도 쓰지 말고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시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랑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줄기차게 집시법 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뉴라이트 출신 국회의원이 있어요. 신지호 씨. 예, 신지호 씨. 저 요즘 이 작가 책 진짜 열심히 읽어요. 와주테이 박지를 읽었군요. 신지호 씨가 집시법 개정하려고 뭐 했습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 다 잡아간다고 했었거든요. 지들 마음대로야. 법이 지들 국회의원이라고 말이지. 법만 만들면 다 그게 통과되는 줄 알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우리 헌법 21조입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회와 결사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구태여 정부한테 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불법 시위라 그래서 다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법이랑 반대로 가는 거죠. 2012년 6월 달에요. 우리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많이,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시위를 많이 했는데,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많이 목숨을 끊었죠. 그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대한문 앞에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침묵 시위적으로는. 그런데 당시 경찰들이 이 사람들 다 잡아서 닭장차에 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떤 법률을 적용했냐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로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상위법은 헌법이죠. 헌법이 있고 도로교통법은 헌법 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헌법 무시하고 도로교통법을 갖고 와가지고 니들은 법법을 저질렀다. 여기서 시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80년대에 전두환이 했던 법률들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 여러분 다 웃었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30년 전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제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생겨요. 직선제 개헌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시위가 조금 가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만 하면 되는데 전두환 물러나라, 광주 민자운동 때 발포자 책임자 처벌하라 이런 데모가 나면서 이제 하얀병 던지고 돌 던지고 뭐 경찰차 깨지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현실 정치권에 있던 DJ와 YS가 학생들이랑 멀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과격 시위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5.3 5월 3일 날 인천에서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민당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대회 전단대회가 아니고 이제 이거 서명받는 대회를 열었거든요. 5월 3일 날 인천에서 여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숨지고 대학생들이 신민당한테 화가 난 거야.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야당한테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겠죠.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줘야 되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반대를 많이 했죠. 그 시민당의 행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이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이게 글쎄 뭐 이 자료마다 다 다릅니다. 뭐 2만 명이 모였다부터 시작해서 5만 명, 뭐 많은 건 10만 명까지 모였다 이런 자료도 있던데요. 네. 5.3 항쟁 그 당시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정권의 노골적인 탄압과 분열 공작도 있었지만 개헌 운동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이 신민당 내부의 차이와 또 그리고 야당과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주체적인 요인도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6월 항쟁 범추위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던 황인성 씨의 증언에 따르면 86년 3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를 구성해서 개헌 투쟁을 전개하던 제야와 야당은 4월 29일 모임에서 신민당이 반미, 반핵 논리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결정적으로 등을 돌렸다. 5.3 인천 투쟁은 야당과 제야가 분열된 상황에서 나온 필연적 산물이었다. 정권의 대대적인 공안 탄압과 제야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야당의 태도가 맞물려 이후에 개헌 헌판식은 흐지부지되고 신민당은 결국 국회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월 3일 날 그 신민당이 개헌추진위원회에 경기 인천지부 결성대회, 그러니까 현판식을 하려고 약속을 해놨었던 상황이었고요. 인천시민회관에서 인천시 지부까지 행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민통연 그리고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등의 사회단체와 학생, 시민들 3만여 명이 참여를 하면서 거세게 불길이 타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죠. 어쨌든 이 제야 세력과 신민당 세력의 이제 사이가 이 사건 때문에 안 좋아졌고, 그리고 전두환은 이걸 이제 이용합니다.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위자들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따로 분리하는데, 당시에 시위했던 시위자들이 조금 과격하게 시위 당연히 했습니다. 파출소 부수고 경찰차 불지르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찍어가지고 계속 TV에 내보내는 거죠. 신문은 대문짝하게 시위대들이 경찰 패는 장면만 계속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격 시위, 그리고 역시 빨갱이다, 공안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야당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쟤들이랑 한패가 아닌 걸 인정하려면 국회로 들어와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로 들어와서 뭘 하냐면 직선제 개헌은 안 된다. 단 내각제 개헌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갈라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인천에서 당시에 시위를 열심히 하셨던 노동자들 그리고 학생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직선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헌 개헌이라고 하죠? 내각제 개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전두환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전두환이 개헌 문제, 그러니까 상당히 몰리고 있었거든요. 전국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개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 불꽃을 사그라들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했는데 이 인천항쟁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과격 시위 분자들 이걸 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당시에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 다 잡아가둡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동운동의 리더, 학생운동의 리더들을 다 잡아가둡니다. 이게 뭐냐면 손발을 잘라버린 거죠. 그걸 당시에 지금 정의당에 계신 심상정 씨라든가, 문익환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 또, 김문수, 당시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예. 당시 김문수가 이때 잡혀가지고 2년 6개월을 살았거든요. 꼴나는 그런 고통을 많이 겪은 김문수인데, 그 양반이 왜 변절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김문수가 말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재평가를 합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두환은 아니래. 내가 봤을 때 전두환 때문에 지가 박살이 났거든.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속이 좀 좁은 사람 같아요. 아예 보수로 가려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 다 칭송을 하든가. 자기한테 힘들게 했다고 전두환은 썩 빼고 말이죠. 이승만, 박정희만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뭘 대통령이 되겠다고. 제가 여기서 예언 안 하는데요. 김문수 씨 대통령 나오면 절대 새누리당에서 후보로도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제발 정신 좀 차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리더들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두환이 이걸 이용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경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성 경쟁을 하게 되죠. 한 명이라도 더 잡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변호인을 보셨겠지만, 그러한 고문들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는 사람 부르라는 얘기야. 그래, 내가 막 고문당하면 나는 같이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한 3명밖에 없어. 그런데 나보고 계속 불래. 그럼 상관없는 문희정 부른 거예요. 그죠? 그럼 문희정 잡혀갔어. 진짜 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때리기 전에 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맞고 맞다. 이제 저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부는 사람들. 우린 때리려고 그럴 때 내가 먼저 얘기할게. 잠깐만. 나부터 불 거죠. 생각을 좀 해보고, 어떻게, 그 과거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고 더듬어가지고. 맨날 협박해요. 자기가 나 먼저, 제일 먼저 불 거라고. 정말. 그래서 이렇게, 충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죄 없는 사람까지 마구잡이로 잡아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인천 항쟁이 낳은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경찰의 추악한,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는 건데 바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인숙 씨가 왜 잡혀 들어가냐면 인천 항쟁의 배우가 누구냐? 그거 물으려고 잡아간 겁니다. 권인숙 씨가 다시 위장 취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양반이 원주여고 출신이에요. 공부를 잘했죠. 당시에는 뺑뺑이가 아니고 시험 쳐서 들어가는 데니까 원주에서는 뭐 원주여고가 제일 잘하니까 원주여고 나와서 서울대학 들어가서 대학교 가서 사회에 눈을 뜬 겁니다. 나랑 똑같은 20살 애들이 나는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장에 가서 손이 막 발휘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하루에 당시에 노동법은 있었지만 그걸 준수하지 않았죠. 12시간, 13시간 그런 뭐 기숙사라고 해서 채 5평도 안 돼서 3명, 4명 자면서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사회에 눈을 떠가지고 노동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위장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공장에. 위장취업을 했는데 당시에 위장취업하면 이게 다 불법이었죠. 노회찬 씨라든가 심상정, 김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권인숙 이런 분들 다 위장취업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잡혔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양반이 위장취업에다 잡혀서 왔는데 부천서로 왔죠. 부천 경찰서로 왔는데 이제 야 인천 항쟁의 배우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고문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 고문이 소위 말하는 그냥 우리가 변호인에서 봤던 그런 통닭구이라든가 수건 덮어쓰고 고춧가루 물 붓는다든가 물고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성고문이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커진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 때나 있는 사건이 80년대 벌건 대낮에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86년 6월 7일 날 밤 9시에 권인숙이 문기동 경사가 있던 조사실로 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양손이 뒤로 묶인 채였었거든요. 그렇게 묶인 채였었는데 인천항쟁의 배우가 누구냐 이렇게 묻자 권인숙 씨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일개 대학생이.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성고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젖가슴을 만지게 되고 또 심하게 바지를 벗기게 되고 손으로 또 중요 부위를 만지고 또 심지어는 자기 성기를 또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이때 권인숙 씨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1살의 나이에 경찰서 그 유치장에서 조사실에서 그 어두운 조사실에서 그 우락부락한 경찰의 손에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이건 인권 유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입니다, 범죄.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을 일반인이 일으켜도 뭐 10년 이상 받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경찰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될 경찰이 저질렀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21살에 권양이 받았을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게 당시 신군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았던 상처와 수주심은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아마 가슴에 담아두고 계실 건데.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왜 용기 있다 그러냐면, 나와가지고 정말 용기 있게 떳떳하게 문기동을 고발하고 나선 겁니다. 나 그렇게 당했다. 사실은 당시만 해도요, 성폭력, 성폭행, 강간 이런 거 당하면 네가 치질 못해서 당한 거지 막 이런 우리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잡고 숨기고 말 안 하고 뭐 그랬었던 시대였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자꾸 고발하고 해야 없어지는 거겠죠. 그랬는데 이 정말 떳떳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정권에 파렴치한
어디까지가 정권이 썩을 수가 있는 걸 우리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용기 정말 저희가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당시 수사를 맡은 검찰입니다. 검찰이 결국은 무죄 선고했거든요. 이 문기동 씨한테.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권인숙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 빨갱이년이 무고한 경찰을 잡으려고 자기 몸까지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덮어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80년대 경찰, 검찰 인간 쓰레기 같은 그 양반들이 지금은 그런 짓은 안 하지만 혁신적으로 바뀌진 않았다. 지금 우리 검찰 하는 짓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저 에이미 양, 그거 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검찰 구속됐죠. 그런 짓거리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원주에 별장 가서 그런 짓거리는 하고 돌아다니고 변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기가 수사한 사람 검사실로 불러다가 유사성행위 시키고 지금도 있잖아요. 뭐 부산에 또 그때 룸사롱 사건 뜯어보면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경찰이 얼마 전에 또 잡힌 사람이 있는데 룸사롱 업주를 도망가게 시켜가지고 이번에 또 잡혔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검찰이나 이 경찰에서 미리 이제 이제 그 불법 영업 조사 나올 때 이 경찰이 미리 전화해서 도망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정말 영화에서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직도 우리 경찰과 검찰은 우리가 믿지 못하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권의 시녀 또 주구 이렇게 전락해버렸는데 전락이 아니지 뭐 늘 그랬는데 뭐 언제는 뭐 제대로 된 적이 있었나 뭐.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검찰과 공안 당국은 공식 발표를 통해 선거문 사실을 부정하고 운동권이 마침내 선까지 혁명 도구화하고 있다 이렇게 날조를 했습니다. 또한 보도 지침을 통하여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했는데 부천서 선고문을 부천서 사건으로 쓸 것을 요구했고 언론은 이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를 빼라 이거죠. 그냥 부천서 사건? 얄팍하네요. 그네들의 얄팍함은 언제나 고쳐질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언론 환경이죠.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저 모양 저 꼴이어도 언론만 제대로 돌아가면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죠. 왜? 조중동 3사 있지 않습니까? MBC, KBS 자기 손에 있어. EBS까지 자기 손에 있죠. 거기다가 케이블 TV까지 딱 잡았습니다. 원래 TVN 이런 데서 사회풍자 이런 거 막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잡혀가 버렸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지금 살려달라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됐죠. 거기다가 종편 4개사 완전히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대한언론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조금 50대 이상 혹은 40대 이상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들은 이 새로운 미디어에 아직 적응하기가 힘드시니까 우리 식당 가면 딴 거 안 틀어놓잖아요. 종편만 틀어놨잖아요. 그 TV조선 돼지. 이석기가 방금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갔답니다. 맨날 그 양반 텔레비전 틀어놓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걔 목은 안 아픈지 몰라. 그래서 목이 두꺼운가? 와, 그거 흉내낼 때 사투리 안 쓰시네요. 저 처음 들었어요. 사투리 아닌 말을. 예,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래, 이렇게,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는데요. 부천서 선고문 사건은. 결국에 사건 발생 3년이 지나가지고, 전두환이 물러나고, 이제 1989년, 그러니까 이건 뭐 여소야대 정권에 가서야, 문기동에게 징역 5년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회 권력을, 올고지 우리가 쥐인 적은 탄핵 때 한 번밖에 없고요. 이렇게 자민련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보수 정당이지만 야당인 이렇게 연합해서 힘을 더 키웠던 거는 88년 총선 한 밖에 없는 거죠. 그때 가서야 이렇게 문기동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권력, 의회 권력, 지방 권력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셋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지방선거 가지고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인천에 다리 놓고 도로 깔고 다 시장이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지사만 바뀌어가지고 지금 경상남도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박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반드시 지방 권력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지방 권력을 우리가 가지고 오고, 다음에 있을 총선, 이번에 있을 지방선거를 갖고 와야 총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거고, 총선을 이겨야 대통령 선거 이길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첫 번째, 정권을 교체하는 첫 번째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좀 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인천 항쟁에서 어떻게 보면 연계돼서 나온 사건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두환 정권은 한쪽으로는 학생하고 노동자하고 재야 인사를 탄압하고, 신민당은, 회유책을 썼습니다. 이의제의 정책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권과 양김씨를 분리하는 정책을 썼죠. 그런데, 양김씨, 신민당 내에서도 양김씨는 내각제 개헌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왜? 그 양반들 평생의 꿈이 대통령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선제만 바꾸면 무조건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내각제 받아들이겠어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데, 이 내각제 개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이민우 씨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민우 구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민우 구상, 이 이민우 구상 때문에, 이민우 씨가 정치권에서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 이 이후로 이민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민우 구상으로 이민우 씨가 날아가 버렸는데, 이 뒤에 이철성 씨가 또 나옵니다. 뭐, 중도 통합론을 두고 나와요. 그래서 이철성 씨는 그 얘기하고 또 날아가 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이민우, 이철성 다 중도를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DJ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중도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완벽하게 공안 정권을 부활시키고 독재 정치를 하려는 그런 부도덕한 정권 하에서는 중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선명야당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왜 이민우나 이철성이가 사라졌는지 당시 그때 시대상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선명야당 아니면 살아날 수 없었던 거죠. 이민우, 이철성은 죽었지만 DJ YS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 번씩 대통령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명야당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신민당 이민우 총재가 전두환이 꺼낸 내각제 카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이민우 구상인데, 전두환이는 왜 내각제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지금 이대로 헌법하면 체육관 투표죠? 체육관 투표하면 내가 찍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내각제 카드를 던졌을까? 이건 이런 겁니다. 전두환이가 7년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7년 끝나고도 계속 지가 뒤에서 상황 정치를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내각제 개헌을 하면 뭡니까? 민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전두환이 민정당 뒤에 있으니까 돈줄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각제 카드를 던진 거죠. 근데 그 카드가 사실은 미국 측의 의도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 측은 내각제 카드를 왜 꺼냈냐면 전두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아직 직접 민주주의, 대통령 직선제를 할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됐다고 판단해서 이민우 씨랑 이야기해가지고 내각제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이고 확실한 정설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이민우한테 자, 이 내각제 카드 받아야 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홍사덕 씨입니다. 당시에.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런 짓 하던 인간들은 잘 안 변한다니까. 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오영야동 출신이거든. 이 홍사덕 씨가. 오영야 씨. 우리 동네 형인데 참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동네 형이 변절하면 제일 가슴 아파하시죠. 그럼요. 예. 그렇게 했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민우가 말한 이민우 구상 때문에 DJ가 YS가 여기 반발합니다. 아니 총재 말이야. 사실 이민우 씨는 신민당의 총재지만 허수아비 총재였거든요. 그 총재 누가 만들어줬어? YS하고 DJ가 만들어준 겁니다. 만들어준 건데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당 원로들하고 상의 한 번 없이 자기 마음대로 언론에 터뜨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발해가지고 DJ YS가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당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민주당이거든요. 통일민주당을 만들려고 뛰쳐나오는데 웃긴 게 뭐냐? 홍사덕 씨가 여기 같이 뛰쳐나와서 통일민주당 같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아니, 지가 이민우 옆구리 콕콕 찔러가지고 내각제 개헌 받으라 그래 놓고는 DJ YS 뛰쳐나가니까 같이 뛰쳐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결국은 홍사덕의 권력욕인 거죠. 이 사람은 어디에 붙으면 내가 출세를 하는 걸 너무 잘하는 거야.
이민우 씨가 어쨌든 총재니까 여기에 붙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각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내각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각제 1등 공신 누구예요? 홍사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거고, 그런데 DJYS 안 받아주고 탈당해버렸거든요? 그러면 DJYS 없는 시민당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따라갑니다. 거기 따라서 공천 받아야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권력력, 또 이기주의로 또 이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이 양반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배 갈아타가지고 저 박근혜 쪽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우리는 과거 정치인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지금의 이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뭐 이렇게 침묵 모드예요? 아니, 너무 열변을 토하시니까, 예. 아니, 저희가 사실 스튜디오 안에서 할 때는 서로 마주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눈빛을 보내요. 그러니까 끼어들 때 이게 사인이 되는데, 이분이 오늘 굉장히 흥분하셔서 앞만 계속 보셔서, 제가 언제 치고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입에서 지금 단내가 납니다. 예.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인이 준비해온 원고가 따로 있고 저는 주제만 듣고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얘기를 끌고 갈지 저는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복불복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매주. 이게 걸려야 할 텐데 내가 준비한 게 걸려야 할 텐데 막. 그게 재밌고요. 저도 사실 불안불안하죠. 왜냐면은 제가 주제만 던져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요. 아니 그럼 원고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럴 일이 잘 없지. 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해도 내가 다 톡톡 쳐버리잖아요. 뭐 우리가 뭐 짜고 하는 거 아니거든. 어떤 질문 와도 그냥 바로 팍팍팍. 역시 대단해. 근데 5.3 인천항쟁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민사회단체 얘기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쪽 준비를 해왔는데 전혀 그쪽 얘기를 안 하시네요. 하세요. 이번에 제가 끼어들게요. 하세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5.3 인천항쟁이 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냐면 5.3 인천항쟁은 사실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87년에 있던 6월 항쟁 사이에 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도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5.3 인천항쟁입니다. 그러니까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고 나서 우리가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한 번도 없다가 이 5.3 인천항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중에 또 눈여겨볼 점은 이겁니다. 그전에는 거의 다 학생들만 했었어요. 시위를.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 위주로 운동을 했었는데 이 5.3 인천항쟁에서는 학생들 그리고 노동자들 뭐 손오련이라든가 뭐 인민열이라든가 이런 노동자들하고 또 시민단체까지 문익환 씨가 했었던 통일운동 단체라든가 이런 모든 시민단체까지 연합해서 같이 운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시국선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국선언이 일어난 적이 없었죠. 특히 저는 천주교 종교 단체에서 시국선언한 거 대단히 눈여겨볼 점이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서도 천주교 대구 지분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시국선언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게 처음인 일입니다. 100년 만에. 그러니까 그만큼 박근혜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고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왜 박근혜 정부가 꼼짝도 안 하냐면요. 우리 학생, 또 시민단체, 또 노동운동자들 뭐 이런 분들의 힘들이 다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중구난방 밖으로 이렇게 해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하나로 못 모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5.3 인천항쟁 같은 어떤 그런 구심점이 좀 있어줘야 그래도 박근혜는 꼼짝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 저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든가 해야 되지 말이죠. 준비해오신 원고 다 끝나신 거죠, 지금? 딱 시간이 맞아요, 저. 자,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시민당의 그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 서명 운동. 결국은요, 당국이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5.3 인천항쟁하고 결합되면서 이게 들불처럼 폭발적으로 우리가 민주화를 해야겠다. 혹은 내 손으로 투표권을 쟁취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민중의 어떤 요구가 엄청나게 일어났었고요. 결국에 이게 이제 87년 6월 항쟁이 됐고, 결론을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86년에 있었던 5.3 인천항쟁은 우리 민중운동사, 또 집회 시위, 이런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위다. 그러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촛불 시위 이 어려운 와중에도 이 추운 와중에도 계속해서 있었는데 인천은 지금부터 언제부터 계속 하고 있었나요? 목요일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힘 하나하나가 정말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인천의 지자체장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이런 것들도 힘 좀 보태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안 시장님 좀 마음에 안 들어. 네. 1986년. 송 시장님이네요. 제 머릿속에 인천시장은 안 시장만 계신 것 같네요. 예, 1986년의 상황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면은 1986년은 3,400여 명에 달하는 구속자와 그리고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분신 투쟁이 상징하듯 어느 때보다 반독재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내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학생 시위는 모두 1,697건, 이 전국에서 하루 평균 5건에서 6건의 교내외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때 1985년 3월에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민통연이라고 그러죠. 문익환 목사가 의장을 맡았던 그런 단체도 설립이 됐었고, 1983년 9월에 설립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의 시위가 정말 불꽃처럼 전국에서 일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사실은 크게 촛불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지역에서 저는 국민TV 조합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만 한다면은 분명히 발화점을 찾는 그 순간 저는 폭발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분신투쟁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시에 정말 많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몸에 신나를 부어서 라이터를 켜서 그렇게 분신을 하고, 혹은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추락사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거는 그때 왜 그러냐면 너무 그 세상이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좀 들어달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정말 자기 목숨 희생해서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독립운동 했던 분들하고 한치의 차이점도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 같은 분들이 당시 재야 운동하셨던 DJ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한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죽지 말아달라고. 살아서 투쟁을 하렸다 하더라도 살아서 합시다. 우리 제발 살아서 합시다.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했는데도 많은 대학생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대학교에는 장례식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동안 없었던 어떤 분신 투쟁이 박근혜 정부 들에서 있었다는 거. 더더욱 안타까운 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뭔가 알리려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구한 사람한테 우리 경찰과 언론들이 했던 개작태입니다. 저 사람 빚이 있어서 저랬다. 보험금 탈라고 그랬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말이죠. 뻔히 주머니에 유서가 있는데 경찰이 그걸 다 봤으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언론은 그걸 그대로 받아적기를 하는지 언제쯤 정말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서야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엊그제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EJ 국민TV도 그렇지만 EJ도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고를 하시려고 막 저랑 여러 차례 메일을 주고받고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회장님 최종 사인만 하면 되는 거지. 결국 못했습니다. 그 내부 회의 결과 안 된다. 왜? 겁나거든. EJ 했다가 세무조사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사실 우리한테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 안 받겠죠. 받을 확률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겁먹는 겁니다. 하면 그렇게 될 텐데? 우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나 이 말하면 잡아가지 않을까? 나 이 말하면 밥줄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끔 그렇게 공포정치를 만들어버렸어요. 북한처럼 장성택이 목 쳐버리고 그게 공포정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이 자체가 바로 공포정치라는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말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못 나서게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누굴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이게 바로 정말 더 이 머릿속을 세뇌시키는 공포정치다. 머리를 탄압하는 뇌 속을 탄압하는 그렇게 공포정치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박근혜 정부의 4년 우리 국민TV 조합원들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렵지만
다들 정말 내 가족,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정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점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뒤에 있을 디프리는 저는 참석 못합니다만 여러분들 다 같이 참석하셔서 고기 구워 드시고 족발집이라고 그랬죠? 족발 뜯으면서 소주 한잔 하시고 막걸리 한잔 하시고 그렇게 다들 으쌰으쌰 하면서 기운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1986년 5월 3일에 벌어진 인천 항쟁은 1980년 5월에 펼쳐졌던 광주 항쟁 이후 최대의 시위였을 뿐만 아니라 이 다분히 반정부 운동의 차원에 머물고 있던 80년대 운동이 반파쇼 민주화 운동, 반외세 자주화 운동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에도 너무나 딱 들어맞는 얘기 같아서 참 가슴 아프고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인천 지역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